2003년 11월 29일 베테랑 형사 박만식에게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막걸리를 훔치러 양조장에 숨어 들어간 도둑이 항아리 안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형사의 기억은 곧바로 10년 전 찝찝하게 종결되었던 한 실종 사건으로 향했습니다. 1993년 여름 아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무려 11일이 지나서야 겨우 실종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를 왜 찾느냐며 핀잔을 주던 시어머니. 당시 정황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놓쳐버렸던 그 사건이 10년의 세월을 거쳐 썩은 술 냄새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부검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항아리에 담길 당시 아직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지붕 아래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오늘은 10년 만에 돌아온 한 맺힌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10년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시신 곁에서 살아온 범인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3년 11월 28일 밤 11시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작은 마을에는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3대 양조장의 높은 담벼락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주정뱅이 58살의 최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담벼락 틈을 더듬으며 입술을 낼름 핥았습니다. 즉 기말매각에 외상값이 150만 원이면 막걸리 한 동이쯤은 덤이나 마찬가지지. 최칠성은 끙소리를 내며 담을 넘어 양조장 마당에 두 발로 쿵 하고 착지했습니다. 3대 양조장은 이름 그대로 3대째 이어져 온 마을에서는 콧대 높기로 유명한 양조장이었습니다. 칠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손전등을 꺼내 양조장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하는 금소금이 들리자 칠성은 움찔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구 아무도 없겠지. 그 할망구 귀는 밝아가지고 다행히 인적은 없었고 열린 문틈으로 시큼한 누룩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칠성은 손전등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양조장 안으로 쑥쑥 들어갔습니다. 양조장 한가운데에는 붉은 띠를 두른 항아리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어둠이 깊게 내린 곳에 유난히 큰 항아리 3개가 겹쳐 쌓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항아리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라강씨, 할망구가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던 그 항아리 아닌가. 양조장 안주인 강순자는 평소 저 항아리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아꼈습니다. 돌아가신 선대 어르신이 담근 귀한 약주라며 제사 때만 쓴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칠성은 입가에 고인 침을 닦으며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원래 묵은 술이 더 맛있는 법이지. 할망구 몰래 한 잔만 슬쩍 하고 갈까. 칠성은 손전등을 입에 물고 위에 쌓인 항아리를 낑낑거리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를 바닥에 내리고 두 번째 항아리도 힘을 쥐어짜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등에 땀이 축축하게 배어나오고 거친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술 한 잔 마시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드디어 가장 아래에 놓여있던 거대한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은 손바닥을 비비며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대에 부푼 칠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 어디 천하의 명주맛 좀 볼까. 뚜껑을 휙 열어젖힌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확 피어올랐습니다. 술 냄새가 아니라 음식이 썩은 듯한 혹은 시궁창 같은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칠성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우엑, 이게 무슨 냄새야. 술이 상했나. 칠성은 입에 물고 있던 손전등을 꺼내 항아리 속을 깊숙이 비췄습니다. 술은 거의 말라붙어 바닥에 조금 고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저게 뭐여 허여멀건 것이. 그것은 뼈였습니다. 사람이 웅크린 자세 그대로 항아리 속에 담겨 텅 빈 눈구멍으로 칠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으악, 사사람이다. 사람 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구르며 빛이 사방의 벽을 할 듯 흔들렸습니다. 칠성은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네 발로 기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려줘. 귀신이다. 귀신 칠성은 허둥지둥 담을 넘어 양조장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집에 뛰어들어간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부엌에 남아있던 마시다만 소주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리턱 밑으로 줄줄 흘러 옷을 적셨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죽어. 저게 뭐여? 대체 뭐였단 말이여? 최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덜덜 떨고 고민했습니다. 남의 집수를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견한 것이라 신고하기도 망신스러웠지만 눈을 감으면 웅크리고 있던 그 뼈다귀가 자기를 보며 입을 뻐끔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에이씨, 귀신한테 씬놈이 되는 이 차라리 수갑 차는 게 낫지. 다음날 아침 퀭한 눈의 최칠성은 결국 비틀거리며 마을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29일 오전 구시 안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52살의 베테랑 박만식 형사와 34살의 후배 김민준 형사였습니다. 두 형사는 노란 통제선을 넘어 양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이 이미 항아리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셨습니까? 과학수사대원 한 명이 마스크를 내리며 박 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꽤 심각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여성의 유골입니다. 손상 부위 없이 전신이 다 있습니다. 박 형사는 장갑을 끼고 사다리에 올라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웅크린 자세의 유골 곁에는 썩어서 형태만 남은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이렇게 좁은 데 갇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김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박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 항아리를 관리하던 주인은 누굽니까? 조사는. 박 형사는 양조장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지 쌓인 기억 속에서 10년 전에 찜찜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3대 양조장 안주인 강순자라는 사람이다. 올해 71 됐을 거야. 까다롭기로 소문난 할머니지. 1993년 8월 이 양조장의 둘째 며느리인 이은희가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은희는 32살이었고 박 형사는 의욕만 앞서던 형사과의 젊은 형사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강순자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차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 양반, 우리 며느리는 남자 만나서 야반 도주한 거요. 찾지 마시오. 남편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똑같은 말을 했고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것입니다. 박 형사는 항아리 속 낡은 고무신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파고들었더라면 그 순박한 여자가 바람이라니 말도 안 돼. 김 형사가 박 형사의 험악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아시는 분입니까? 지피는 데라도 있으신가요? 박 형사는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이야. 국과수에 치과 기록 대조 의뢰해. 10중 8구 그 며느리 이은희일 거다. 12월 3일 국과수에서 정밀 부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유골의 신원은 예상대로 며느리 이은희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형사가 결과 보고서를 들고 박 형사에게 달려왔습니다. 형사님 추정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게다가 두개골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듯한 깊은 균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산채로 밀폐된 항아리에 갇혀 서서히 숨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양조장 안주인 강순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강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경찰서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일은 너문 높아는 자리에 앉자마자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찧었습니다. 형사 양반 사람을 불러놓고 이게 무슨 짓이오? 내 나이가 70이 넘었소. 박 형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순자를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님인 이은희 씨가 왜 할머니께서 아끼시던 항아리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까? 강순자는 어이없다는 듯 마른 웃음을 흘리더니 이내 슬픈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바람나서 도망간 며느리가
왜 우리 집 귀한 항아리에 들어있냐고요. 나도 여우한테 홀린 기분이요. 강순자는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조람.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 저녀는 살아서도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죽어서까지 우리 집에 먹칠을 하는구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분노와 짜증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말없이 강순자의 연극을 지켜보다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 연기는 그만하시죠. 죽은 며느리가 스스로 항아리에 들어가 뚜껑 닫고 죽었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날 오후 피해자 이은희의 딸 문유리가 교복 차림으로 숨을 헐떡이며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고 학교를 조퇴한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올해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귀의 못이 밝히도록 잔인한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네 엄마는 널 버리고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 행실이 더러운 여자다. 유리는 경찰서 복도 한가운데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아빠, 복도 저편 의자에 할머니 강순자와 아버지 문영철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순자는 아들 영철의 손을 꽉 잡고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철아, 잘 들어라. 이건 우리 집안일이다. 경찰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알았지? 영철은 잔뜩 위축된 표정으로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강순자가 영철의 손등을 꼬집으며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입 조심해라. 우리가 살아야 죽은 사람 넋이라도 달래주는 거요. 유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할머니는 집안 망신 걱정뿐이고 아버지는 할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두 손이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리며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야. 복도 반대편 끝에서는 박만식 형사도 팔짱을 낀 채 그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월 5일 박만식 형사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안동경찰서 지하 자료실에 틀어박혔습니다. 10년 전인 1993년 8월 이은희, 실종 당시의 낡은 수사 기록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에서 쿰쿰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 형사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 보자. 8월 18일 신고자는 남편 문영철. 그런데 이은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8월 7일 밤이었어. 아내가 사라졌는데 남편이 신고하기까지 무려 11일이나 걸린 셈입니다. 박 형사는 붉은 볼펜으로 날짜 위에 거칠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1일이라. 마누라가 없어졌는데 11일 동안 신고도 안 하고 대체 뭘 한 거야? 당시 기록을 읽어내려가던 박 형사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의 진술이 실로 당당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양반, 우리 며느리는 남자 만나서 도망갔소. 찾을 필요 없다고 보. 남편 문영철의 진술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아내는 평소 가난한 집에 시집 온 것에 불만이 많았고 집을 나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사람을 너무 믿었던 박 형사는 이 말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가정 불화로 인한 가출이라. 내가 정말 등신이었지. 얼간이같이 이걸 그대로 넘기다니. 박 형사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자료실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 형사차 돌려. 마을로 간다. 마을 사람들부터 만나봐야겠어. 두 형사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에 도착해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사정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이장 이판석의 집이었습니다. 올해 76인 이판석 이장은 툇마루에 앉아 곤방대를 피우며 두 형사를 맞았습니다. 은희 씨 말이오? 아, 그 댁며느리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지.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 박 형사가 툇마루 끝에 걸터앉으며 물었습니다. 이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쌍했습니까? 시집살이가 혹독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이판석 이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독한 정도가 아니었지. 강씨 할망구는 며느리를 광에서 재웠다오.
방도 안 내주고 말이야. 새벽 4시면 깨워서 양조장 일을 시키고 밥도 남은 것만 주고 한여도 그렇게는 안 부려먹어. 김 형사가 수첩에 잽싸게 받아 적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시집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판석 이장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은희 씨는 꿋꿋하게 버텼어. 오직 하나 딸 유리 때문에 산다고 했지. 그런 엄마가 딸을 버리고 도망가 웃기는 소리지. 두 형사는 이장 댁을 나와 마을 입구에 낡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 박말수는 올해 68부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박말수는 계산대 위에 팔꿈치를 괴고 형사들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은희 씨 말이에요. 그 사람 실종되기 며칠 전에 친정에서 물려받은 논을 팔았다고 들었어요. 박 형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논을 팔았다. 시댁 몰래요. 박말수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몰래고 뭐고 그 돈을 시어머니 강씨한테 몽땅 빼앗겼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꽤 큰 돈이었던 모양인데 8천만 원이라던가. 박만식과 김민주는 동시에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8천만 원. 공번에 1993년에 8천만 원이면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세금과 1년치 생활비에 맞먹는 거금이었습니다. 김영사 당장 서로 돌아가서 금융기록 뒤져봐. 냄새가 나. 아주 진하게. 경찰서로 돌아온 김민주는 점심도 거른 채 농협 전산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잠시 후 김 형사가 종이 한 장을 팔랑거리며 박 형사의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빙고입니다. 김 형사가 출력한 종이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1993년 7월 22일 이은 희명의 통장에서 8천만 원이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출력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강순자 명의 통장에 8천만 원 입금. 날짜도 금액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잖아. 김 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오전 10시에 인출해서 10시 5분에 입금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박 형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며느리의 돈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순식간에 옮겨간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스스로 맡긴 건지 강제로 빼앗긴 건지는 본인 입으로 들어야지. 강순자 다시 불러. 박만식은 강순자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강순자는 지난번과 똑같이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박 형사가 통장 거래 내역서를 눈앞에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1993년 7월 22일에 며느님 이은희 씨에게서 8천만 원 받으셨죠. 이 돈은 무슨 명목입니까? 강순자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며느리가 제 손으로 맡긴 거요. 시어머니가 돈 관리 좀 해달라고. 박 형사는 어이없다는 듯 마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한테 돈을 맡긴다. 왜 맡겼습니까? 시할아버지 제사도 다가오고 집에 큰돈 들어갈 일도 있고 며느리는 젊으니까 돈 갖고 있으면 허튼 데 쓸까봐 내가 맡아주겠다고 했지. 박 형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강순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럼 그 8천만 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한테 돌려줬나요? 강순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갈 때 찾아간다고 해놓고 안 찾아간 거요. 내가 가로챈 게 아니라 전현이 안 찾아간 거란 말이요. 할머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전 재산 8천만 원을 시어머니 통장에 넣어두고 맨몸으로 갑니까? 강순자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현이 미쳐서 그냥 도망갔겠지. 내가 도망간 것도 아닌데 나한테 따지지 마시오. 박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강순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심증만 있을 뿐 자백을 받아낼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두 형사는 10년 전 3대 양조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인부를 수소문 끝에 겨우 찾아냈습니다. 배다로라는 이름의 그는 형사라는 말에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배다로는 박 형사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 씨가 실종되던 날 밤에
양조장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박 형사가 배다로 앞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비명 같은 거였습니까? 배다로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쿵하는 소리랑 악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무서워서 가보질 못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인가 보다 했지요. 박 형사는 잔뜩 겁에 질린 배다로의 모습을 지켜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무언가 더 알고 있다. 하지만 강순자가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두 형사는 이어서 양조장의 큰 며느리인 최복자를 만났습니다. 복자는 올해 48부로 큰아들 문영수가 1991년에 사망한 뒤에도 시댁에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형사들 앞에서 불안한 듯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은희랑은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의지하며 지냈지요. 박 형사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 씨가 이은희 씨를 심하게 구박했다던데요. 때리기도 했습니까?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괴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어머님이 좀 엄한 데가 있으셔서. 하지만 사람을 해칠 분은 아니에요. 설마 며느리를. 복자의 눈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그녀가 시어머니를 감싸면서도 내심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의 딸 문유리가 교복 차림으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유리는 박만식 형사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감춰왔던 기억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사님 엄마가 없어지기 며칠 전이었어요. 밤중에 목이 말라서 깼는데 엄마가 방구석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박 형사가 수첩을 펼치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짐이라니 옷가지 같은 걸 챙기고 있었니? 유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엄마 어디가 하고 물으니까 유리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꽉 껴안고 말했어요. 유리야, 여기서 도망가자. 엄마랑 같이. 이제 곧 좋은 데로 갈 거야 라고요. 박 형사는 잠시 입을 다물고 유리의 젖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가 딸을 데려가려고 했다. 유리는 분한 듯 가슴을 치며 토해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한테 엄마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면 전현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호통만 치셔서. 그래서 더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 저버린 거 아니에요. 유리가 돌아간 뒤 박만식은 책상에 앉아 수첩에 3가지 항목을 힘주어 적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정말 돈을 맡겼다면 왜 찾아가지 않고 맨몸으로 도망갔는가? 둘째, 가출이라면 왜 딸에게 함께 가자고 했는가? 셋째, 시신이 자기 집 항아리에 있었다면 외부인의 소행일 수 있는가? 박 형사는 수첩을 탁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가출이 아니야. 도망치려다 실패한 살인 사건이야. 12월 8일 박만식 형사는 양조장 안주인 강순자가 며느리에게서 받은 8천만 원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김 형사, 그 돈이 강씨 할머니 통장에서 잠자고 있을 리가 없어. 분명 어딘가로 흘러 들어갔을 거야. 박 형사의 지시를 받은 김민준 형사는 밤새도록 농협 전산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충혈된 눈을 비비며 박 형사에게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빙고입니다. 기록 찾았습니다. 김 형사가 출력한 종이를 박 형사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1993년 7월 25일 강순자 씨 통장에서 8천만 원이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7월 22일에 입금돼서 7월 25일에 인출. 채턴 멋더 사흘 만에 전부 뺐다고네. 현금으로 인출해서 어디에 썼는지는 전산에 나오지 않습니다. 박 형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받은 거금을 사흘 만에 현금화했다면 분명 급한 구멍을 막는 데 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8천만 원. 그런 큰 돈을 사흘 만에 삼킬 구멍이 어디에 있었을까? 박 형사는 강순자의 가족관계를 칠판에 적어내려가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강순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장남 문영수는 1991년에 간암으로 사망했고 차남 문영철은 피해자 이은희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문영민은 1993년 당시 29살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막내 아들 문영민의 이름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김 형사, 이 막내 좀 알아봐. 1993년에 뭘 하고 있었는지. 김민주는 뛰어나가 몇 시간 뒤 땀범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형사님, 문영민은 1993년에 농기구 대리점을 크게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합니다. 빚이 얼마인데 대구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 명동백곰에게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박 형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8천만 원, 액수가 딱 맞아떨어지는군.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빚이 1993년 7월 28일에 전액 변제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쳤습니다. 7월 25일 강순자가 돈을 인출하고 3일 뒤인 7월 28일 막내 아들의 빚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명동백곰, 아직 대구에 있나네. 시내에서 전당포를 위장해서 돈놀이하고 있습니다. 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민이부터 만나자. 그 친구 대구에 있다 그랬지. 박만식과 김민주는 낡은 형사기동대 차량을 몰아 대구로 향했습니다. 문영민은 대구 외곽에서 허름한 농기구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녹슨 트랙터와 경운기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39의 문영민이 형사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낯선 방문객의 등장에 몹시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형사님들이 여긴 무슨 일로? 저는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은 안 했습니다만. 박 형사는 주위를 쓱 둘러보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영민 씨 10년 전 일 좀 물어보려고요. 1993년에 빚이 있었죠. 문영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그땐 사업이 잘 안 돼서 다 지난 일 아닙니까? 그때 갚은 돈 8천만 원 누가 갚아줬습니까? 본인 능력은 아니었을 텐데요. 영민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갚아주셨습니다. 막내가 망하는 꼴은 못 보겠다고. 박 형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압니까? 어머니 비상금은 아니었을 텐데요. 영민은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돈이라고 하셨어요. 땅이라도 파셨나 보다 생각했죠. 형수님, 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형사는 영민의 흔들리는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형수님 돈인 줄 알았다면 안 받았을 거고요. 정말입니다. 알았다면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걸 받겠습니까? 형이 죽고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민은 분한 듯 가슴을 쳤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민 씨는 1993년 8월 7일 형수님이 사라진 그날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8월 7일이라. 아, 그날은 대구에서 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가 좀 가보려고. 선이라 누구랑 어디서요? 시내 찻집이었어요. 상대 여자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중매 서주신 아주머니는 알아요. 황매담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였죠. 박 형사는 김 형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형사는 재빨리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뒤 김민주는 문영민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기에 매달렸습니다. 잠시 후 김 형사가 수화기를 놓고 보고했습니다. 형사님, 황매담 씨랑 통화했습니다. 10년 전인데 날짜를 똑똑히 기억하네요. 뭐라고 하던가 그날이 황 씨 생일이었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문영민이랑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 보고 식사까지 했다고요. 문영민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형사는 칠판에 적힌 영민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는 있어도 동기는 충분해. 형수가 돈 내놓으라고 떠들면 빚 갚은 거 들통나고 선자리도 깨질 판이었으니까 박만식은 다시 양조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큰며느리 최복자를 찾았습니다. 복자는 부엌에서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다가 형사들을 보고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꽉 움켜쥐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가 온화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지난번에는 은희 씨랑 사이가 좋았다고만 하셨는데 혹시 다른 기억 나는 건 없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복자는 입술을 깨물고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은희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어머님이랑 엄청 심하게 싸웠어요. 박 형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싸움이라니 무엇 때문에요? 복자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내 돈 내놔요. 그 돈 받아서 나갈 거니까 라고 소리치는데 은희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박 형사가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집을 나간다는 뜻이었나요? 네. 그 돈으로 시내의 아파트를 얻어서 유리랑 둘이 살 거라고 분가한다고 했어요. 분가 계획. 박 형사는 며칠 전 유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이제 곧 좋은 데로 갈 거라고 했어요. 딸에게 한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은희는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만식은 마을 탐문을 계속하며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파헤쳤습니다. 마을 회관에 있던 노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강씨 할망구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 우리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고 눈빛이 이상하다고 조만간 무슨 일 낼 것 같다고 말이야. 실종되기도 전에 미리 바람난 며느리로 소문을 퍼뜨려 두었다. 이것은 명백히 사전에 계획된 가출 명분 만들기였습니다. 박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와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3명의 사진을 붙이며 정리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 강순자. 돈 문제와 손녀를 빼앗기기 싫다는 분가, 저지 동기, 그리고 치밀한 사전 공작. 둘째, 시동생 문영민. 돈 문제가 불거지면 파혼 위기, 하지만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하다. 셋째, 아직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바람난 남자. 강순자가 만들어낸 허구일 가능성이 높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 박 형사는 매직펜 뚜껑을 딱 소리나게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8천만 원이 사람을 죽인 거야. 돈이 무섭구나 정말. 12월 12일 뼛속까지 시린 겨울바람이 부는 날. 박만식 형사는 일용직 인부 배달호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배달호는 지난 10년간 3대 양조장에서 항아리를 나르고 배달하는 일을 맡아온 인물로 첫 탐문 때 어딘가 미심쩍게 말을 흐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만식은 배달호를 좁은 면담실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호는 면담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거친 일을 해온 투박한 손가락이 가늘게 그리고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맞은편 의자를 삐걱거리며 끌어당겨 안고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로 씨, 사람 뼈가 나왔어.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그날 밤 뭘 봤소? 배달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가 몸을 앞으로 바싹 내밀며 배달호의 눈을 꿰뚫을 듯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입을 열면 중요 참고인이지만 끝까지 입 다물면 증거인멸의 범인은닉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요. 선택하시오. 배달호의 어깨가 움찔 떨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면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배달호가 얼굴을 벅벅 문지르며 괴로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실은 그날 항아리 운반 작업이 늦어져서 집에 못 가고 양조장 옆 창고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박 형사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시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요. 배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날의 기억을 파헤쳤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소피가 마려워서 창고에서 나와 마당 구석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는데 배달호가 목이 마른 듯 꿀꺽침을 삼켰습니다. 양조장 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날카로운 소리였죠. 박 형사가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까? 똑똑히는 기억 안 나요. 근데 돈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어요. 그러고는 바로 나이든 여자가 고함치는 소리도 들리고 박 형사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나이든 여자라 누구였습니까? 배달원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순자 씨요. 예, 할머니 목소리가 틀림없었어요. 평소에 호통칠 때랑 똑같은 말투였으니까요. 그래서 말다툼으로 끝났습니까? 배달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쿵 하고 뭔가 무거운 게 부딪히는 소리 같았어요. 그러고는 짧은 비명이 들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박 형사는 배달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쓰러졌을 수도 있는데. 배달호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서웠어요. 남의 집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밥줄 끊길까봐 그대로 창고로 도망쳤어요. 배달호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강씨 할머니가 새벽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눈빛이 아주 무서웠어요. 박 형사가 재촉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배씨, 어젯밤에 아무 소리 못 들었지. 쥐새끼 한 마리도 안 지나갔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해버렸어요. 강순자가 먼저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이 명백했습니다. 박 형사는 볼펜으로 수첩을 꾹꾹 눌러가며 적었습니다. 배달호가 고개를 들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주는 일당으로 마누라랑 자식들 먹여 살렸어요. 그 집 아니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모른 척 한 겁니다. 배달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끊겼습니다. 근데 뼈가 나오고부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저도 그 사람 죽인 공범이 될 것 같아서. 박 형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말해줬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다행이요. 이 증언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겁니다. 배달호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사건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8월 7일 밤 양조장 안에서 시어머니 강순자와 며느리 이은희가 돈 문제로 격하게 다퉜다.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 이후 은희는 영원히 사라졌다. 외부 침입자의 소행이 아닌 집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행일 가능성이 확실해졌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시어머니 강순자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소환했습니다. 강순자는 지난 참고인 조사 때와는 달리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등에는 푸른 혈관이 울룩불룩 솟아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강순자 씨, 1993년 8월 7일 밤 양조장에서 며느리랑 싸웠죠. 그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강순자는 입술을 꽉 다물고 박 형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짐 싸서 나가는 것만 봤소. 난 전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소. 마을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데요. 돈 내놓으라고 다투는 소리를. 아니요, 다 날줘요. 증인이 있습니다. 그날 밤 양조장 바로 옆에서 두 사람 목소리랑 쿵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는데요. 강순자의 눈이 순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뻔뻔하게 받아쳤습니다. 거짓말이요. 그놈이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겠지. 내가 사람을 죽여 이 늙은이한테 어디 그런 힘이 있다고. 박 형사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강순자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나 자백 없이는 이 노회한 노인을 무너뜨리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박만식은 머리를 식힐 겸 김민준을 불렀습니다. 김 형사 시신이 발견된 그 큰 항아리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김 형사가 현장 감식 보고서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옹기라서 꽤 무겁습니다. 빈 상태로도 30kg은 좋게 넘습니다. 내용물을 채우면 더 무거워지고요. 박 형사는 턱을 괜 채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봐. 정신 잃은 사람을 들어 올려서 항아리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또 무거운 항아리를 2개나 쌓아 올렸어.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61살이던 할머니. 혼자 힘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허리가 나갈 겁니다. 박 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범이 있어. 시신유기를 도운 협력자가 반드시 있어. 박 형사는 1993년 8월 7일 밤 양조장에 있었던 인물들의 목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강순자 남편 문영철 큰며느리, 최복자, 그리고 밖에서 잠자던 일용직 배다로. 박 형사는 속어법으로 한 명씩 지워나갔습니다. 문영철은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술 마시고 뻗어 있었다. 배다로는 밖에서 겁에 질려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박 형사의 펜촉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의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양조장 안에서 강순자를 도울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 그 시간 집 안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은 강순자와 큰며느리 최복자 둘뿐이다. 박 형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형사, 최복자 씨, 긴급 소환해. 이번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강하게 간다. 1시간 뒤 최복자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였습니다. 복자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수사본부 모니터를 보며 박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복자 씨 좀 보세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어요. 불안해서 안절부 잘못한다는 신호 아닙니까? 박 형사는 블라인드 틈으로 대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짊어져온 비밀의 무게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박 형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면담실로 데려와. 오늘 끝장을 본다. 최복자가 형사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복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박 형사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저 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촉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양심이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숨막히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자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이더니 이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복자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12월 12일 오후 4시 박만식 형사는 면담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램프가 깜빡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복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겨우 넘기고 컵을 내려놓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테이블에 부딪히며 탕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복자가 마른 입술을 열고 괴로운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먼저 제 처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요. 박 형사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복자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과거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제 남편은 1991년에 죽었어요. 간암이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오빠네 집도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저를 거둘 형편이 못 됐어요. 복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 밑에 남아서 양조장 일을 도왔어요. 밥벌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박 형사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93년 8월 7일 밤, 그 양조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치마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제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복자가 순간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습니다. 양조장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였죠. 누구 목소리였습니까? 어머님이랑 은희 목소리였어요. 둘 다 목청을 높여 소리치고 있었어요. 복자는 다시 컵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이 테이블 위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양조장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확 열었는데 복자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얘지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미동도 없이
박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은이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복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이 뒤통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붉은 피가 바닥을 적시는 걸 보고 무서워서 비명도 안 나왔어요. 면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고 녹음기 테이프 돌아가는 윙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인연이 돈 내놓으라고 달려들기에 뿌리쳤더니 제 풀에 넘어졌다고 했어요. 자기는 잘못 없다고. 그래서 복자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119에 전화하려고 했죠. 전화기 쪽으로 달려가려는데 어머님이 제 팔을 확 잡아챘어요. 힘이 어찌나 센지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말렸습니까? 복자는 고개를 떨구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나는 감옥 간다. 그러면 이 양조장 망하고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너도 공범으로 만들 수 있어라고 협박했어요. 복자는 죄책감에 몸을 떨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이 집 나가면 갈 곳 없는 신세였어요. 그 한마디에 발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복자가 진정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복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벅벅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양조장 구석에 있던 빈 항아리를 가리켰어요. 저기다 넣어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빈 항아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술이 들어있어야 할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고요. 복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알았어요. 어머님이 우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미리 계획했다는 걸. 항아리를 미리 비워뒀던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 어머님 말을 듣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복자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죽은 줄 알았던 은희가 눈을 뜬 거예요. 박만식은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은희가 피 묻은 손을 뻗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복자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면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만식도 옆에서 기록하던 김민준도 아무 말 없이 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자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은희는 힘이 빠졌는지 금방 다시 눈을 감았어요. 몸이 축 늘어졌죠. 박 형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불렀습니까? 복자는 고개를 저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전현 살려두면 우리 둘 다 끝장이다. 어서 도와라고. 복자는 치마를 움켜쥐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은희 손을 놔버렸어요. 제 다리를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박 형사는 비난의 눈길을 거두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이 축 늘어진 은희를 들어서 미리 준비해둔 빈 항아리 속에 억지로 구겨 넣었어요. 은희 몸이 접히듯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복자는 숨이 멎을 듯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보기만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혼자 뚜껑 닫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니요, 어머님이 이거 들키면 큰일이다. 위에 항아리 올려서 숨겨야 한다. 어서 도와라고 소리쳤어요. 복자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무서워서. 복자의 어깨가 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무거운 항아리 2개를 같이 들어서 그 위에 올렸어요. 면담실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복자는 기진맥진한 듯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술 없이는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은희가 꿈에 나와서 형님 왜 그랬어요? 라며 울어요. 복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박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10년을 버텼어요.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박만식은 복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복자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은희 씨가 항아리에 담길 때 살아 있었습니까? 복자는 대답 대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넣을 때 순간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어요. 살아 있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요. 박만식은 녹음을 멈추지 않은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 당장 출동이다. 강순자 긴급 체포해. 강순자는 두 팔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건장한 경찰관 2명이 양팔을 단단히 붙잡자 강순자는 몸을 비틀며 발악했습니다. 놔라. 이거 안 놔. 최복자 그년이 거짓말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항아리에 넣는단 말이냐. 강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억울하다. 나는 며느리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않았어. 이건 전부 음모야. 경찰들이 강순자를 억지로 순찰차에 태우자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찌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모습은 70살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살기등등했습니다. 12월 13일 김민준 형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횡한 강순자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안방 구석에 있는 자개장 문을 열자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민준은 장롱 깊숙이 숨겨진 서랍을 하나씩 꺼내 속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얇고 바삭거리는 종이 한 장이 닿았습니다. 이건 뭐지? 김민준은 누렇게 변색된 메모지를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1993년 8월 6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빈 항아리 준비 양조장 구석에 김민준은 메모지를 투명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범행 바로 전날이잖아. 미리 준비해뒀던 거야. 박만식은 김민준이 가져온 메모지를 증거물로 확보한 뒤 유치장에 있는 강순자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강순자는 수의를 입은 채 면담실 의자에 앉아 박 형사가 내민 메모지를 뚫어져라 노려보았습니다. 박 형사가 메모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본인 글씨 맞죠? 1993년 8월 6일 며느님이 사라지기 바로 전날입니다. 강순자는 입술을 꽉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술 담그려고 적어놓은 거요. 항아리를 비워둬야 술을 담글 거 아니오. 박 형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8월 6일 전후로 양조장에서 술을 담근 기록이 전혀 없는데요. 직원들도 항아리를 옮긴 적이 없다고 하고요. 강순자는 말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주름진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오. 10년 전 일을 나더러 어떻게 다 기억하란 말이오. 12월 15일 강순자에 대한 두 번째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자 강순자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형사들에게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형사 양반, 사실 내가 밀친 건 맞소. 근데 항아리에 넣은 건 복자개가 혼자 한 짓이오. 그년 힘이 장사거든. 박만식은 어이없다는 듯 수첩을 펼쳐 그간의 진술을 지적했습니다. 강순자 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며느리는 도망갔다고 하셨죠. 강순자는 눈을 내리깔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러다 최복자 씨 자백이 나오니까 밀치기만 했다고 말을 바꿨고요. 박 형사가 수첩을 탁 덮으며 강순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항아리에 넣은 건 복자라고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진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강순자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습니다. 진짜요. 나는 늙어서 힘이 없단 말이오. 같은 날 오후 국과수에서 결정적인 추가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김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들고 박 형사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결과 나왔습니다. 피해자 두개골 후두부 균열 말입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어쨌다고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랍니다. 각진 형태의 단단한 물체에 강하게 부딪힌 충격이라고. 박 형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양조장 안에 그런 물건이 있었나?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양조장 안에 있는 사각형 항아리, 받침대 모서리, 그리고 항아리 주둥이 두께. 피해자 상처 모양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즉시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박 형사는 사진과 부검 결과를 비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 정신 잃은 사람을, 잔인한 것. 12월 16일 박만식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강순자를 다시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박만식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2장을 꺼내 강순자 앞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유리가 7살 때 어머니 이은희의 무릎에 앉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지금 17살이 된 유리가 교복을 입고 웃음기 없는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는 증명사진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10년 동안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강순자의 혼탁한 눈동자가 사진 위에 멎었습니다. 할머니가 네 엄마는 바람나서 도망갔다. 널 버렸다고 매일같이 세뇌시켰으니까요. 이 아이의 10년은 누가 보상합니까? 강순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어린 손녀를 꼭 껴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강순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이은희 씨가 살려달라고 손을 뻗었을 때 할머니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도 이 손녀 얼굴은 생각 안 났습니까? 강순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담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5분이 흘렀습니다. 녹음기 테이프 돌아가는 윙 소리만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재촉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강순자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그늘이 졌습니다. 다시 10분이 흘렀습니다. 강순자의 말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습니다. 항아리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소. 박만식은 미동도 하지 않고 강순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순자는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전현이 항아리 속에 구겨져 들어갈 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 강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오열이 섞였습니다. 근데 그냥 뚜껑을 닫았어. 그리고 복자를 불러서 같이 그 위에 무거운 항아리 2개를 겹쳐 올렸지. 박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살릴 수 있었잖아요. 강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소름 끼치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열게 하려고,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면담실의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만식은 녹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왜 며느리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한 겁니까? 강순자는 젖은 눈으로 박 형사를 쏘아보듯 말했습니다. 전현이 죽지 않으면 내 새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강순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8천만 원 내놓으라고 동네방네 떠들면 빚진 거 다 들통나고 우리 막내 영민이는 장가도 못 가. 영철이도 마누라 간수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아. 전부 전현 때문이야. 박 형사는 비뚤어진 모성애를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순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새끼들 앞길 막는 걸 치우고 지켜주려고 했을 뿐이요. 내가 어미니까. 12월 17일 시어머니 강순자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며느리 최복자도 범인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12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고진민 검사는 두꺼운 공소장을 책상 위에 펼치고 10년 전 그 무덥고 눅눅했던 1993년 여름에 비극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7월 22일 매미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날이었습니다. 이은희는 친정어머니가 남겨준 노난 마지기를 팔아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은 은희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로부터의 탈출구이자 딸 유리와 함께 살아갈 시내의 작은 아파트, 즉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돈 냄새를 맡은 시어머니 강순자가 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며느리가 따로 돈을 갖고 있으면 집안 체면이 안 선다. 시할아버지 제사도 있으니 일단 통장 일이 내놔라. 은희는 망설이며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돈이에요. 유리랑 나가서. 강순자는 은희의 말을 싹둑 자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네. 며칠 맡아주는 것뿐이잖냐. 내가 네 돈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러냐. 내가 지켜주는 거야. 은희는 결국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못 이겨 통장을 건네고 말았습니다. 7월 25일 강순자는 며느리 몰래 농협으로 달려가 8천만 원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에게 쫓기던 막내 아들 영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걸로 그 지긋지긋한 빚 다 갚아라. 2번 다시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영민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큰돈이 어디서 났어요? 강순자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내 돈이니까 갚을 생각 말고. 어미가 평생 모은 비상금이다. 영민은 그 돈이 형수의 피눈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덥석 받아들었습니다. 8월 초 이은희는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잔고 0원. 은희는 넋을 잃고 양조장 안채로 달려가 강순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 돈 어디다 쓰셨어요? 왜 통장이 텅 비어 있어요? 강순자는 부채질을 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영민이가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어서 내가 빌려줬다. 나중에 갚는다고 하니 기다려라. 은희의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당장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경찰서에 갈 거예요. 은희의 필사적인 외침에 강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인연 바라 감히 시어미한테 대들어. 8월 5일 밤 은희의 독촉과 협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순자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막내 아들의 선자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돈 문제로 소란이 나면 결혼은커녕 3대 양조장의 체면까지 땅에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강순자는 밤늦게 아무도 없는 양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가장 큰 항아리를 비워 깨끗이 닦아두었습니다. 8월 6일 강순자는 달력 뒷면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빈 항아리 준비 양조장 구석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8월 7일 저녁 남편 영철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집구석이 완전 가시방석이야. 영철은 친구 집에 술 마시러 나가면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 난 몰라. 영철은 그날 밤 자신의 아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강순자는 은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 양조장으로 좀 오너라. 거기서 조용히 얘기하자. 안채는 복자가 들으니까. 은희는 드디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어두운 양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조장 안은 눅눅하고 서늘했습니다.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 주시면 내일 해 뜨자마자 이장님께 다 말씀드릴 겁니다. 각오하세요. 강순자는 표정을 싹 바꾸고 은희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깍. 은희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풍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은희의 뒤통수가 돌처럼 단단한 항아리 받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은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뻗어버렸습니다. 강순자가 당황하며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양조장 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복자가 들어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은희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은희 씨,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은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피 묻은 손을 뻗어 복자의 바짓가랑이를 꽉 잡았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나 은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강순자가 복자의 팔을 붙잡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 신고하면 나는 감옥 가.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너도 끝장이야. 복자는 공포에 질려 입을 막았습니다. 갈 곳 없는 과부 신세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순자는 축 늘어진 은희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준비해둔 빈 항아리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조장 구석에 있던 독한 소주 2병을 가져와 시신 위에 콸콸 부었습니다. 냄새를 없애고 부패를 늦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강순자는 두꺼운 비닐을 몇 겹으로 겹쳐 항아리 입구를 막고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뒤 망설임 없이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복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순자가 복자를 일으켜 세우며 명령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거 들키면 큰일이다. 위에 항아리 올려서 숨겨야 해. 어서 도와. 복자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낑낑거리며 그 항아리 위에 무거운 항아리 2개를 겹쳐 올렸습니다. 완벽한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8월 8일 아침 강순자는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다. 은희의 옷가지 몇 벌을 보따리에 싸서 양조장 한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짐 싸서 나갔다는 말을 뒷받침할 증거였습니다. 강순자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일용직 다로에게 다가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배씨, 어젯밤에 아무 소리 못 들었지? 쥐새끼 한 마리도 안 지나갔지? 다로는 강순자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강순자는 그대로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조람. 며느리가 보따리 싸서 야반도주했다오. 바람난 것 같더니만 기어이 일을 저질렀네. 은희가 갇힌 항아리에 대해서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저건 돌아가신 선대 어르신이 담근 귀한 술이니 제사 때만 쓰는 거다. 숙성 중이라 지독한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 아무도 손대지 마라. 내가 직접 관리할 거다. 8월 18일 남편 영철이 마지못해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무려 10일을 만이었습니다. 강순자는 경찰이 오기 직전 숨겨두었던 은희의 옷 보따리를 몰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연기했습니다. 형사 양반 며느리가 짐 싸서 나갔소. 찾지 마쇼.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렇게 진실은 차가운 항아리 속에 갇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법정은 이 엽기적인 항아리 살인사건의 결말을 지켜보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습니다. 맨 앞줄에는 18살이 된 유리가 교복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재판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 문영철이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여 정수리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순자 일어서시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순자는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때 양조장을 호령하던 위세등등한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등이 굽은 늙은이 한 명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강순자는 1993년 8월 7일 밤 며느리인 피해자 이은희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우발적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이 순간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밀폐된 항아리에 가두고 봉인하여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며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다.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순자를 내려다보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강순자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강순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며느리 최복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복자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시신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수사를 혼란케 하였다. 다만 시어머니의 위압적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은 참작한다.
복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복자는 무릎에서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리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막내 아들 영민이 잽싸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법정 증언 내내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형수님 돈인 줄 알았으면 굶어 죽어도 안 받았습니다. 영민은 형과 형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도망치듯 법정 출구로 향했습니다. 영철도 법정을 나가며 옷깃을 세워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정문 앞에는 이미 지역 신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영철 앞을 가로막고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문영철 씨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머니가 부인을 살해한 사실을 10년간 모르셨습니까? 영철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얼굴을 찡그리며 손으로 렌즈를 가렸습니다. 아, 비켜요. 난 몰랐다고 했잖아. 어무이가 며느리 도망갔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기자는 물러서지 않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부인이 가출했는데 신고는 왜 11일이나 지나서 한 겁니까? 보통은 하루만 안 들어와도 경찰서에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철은 말이 막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무관심과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철은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한 채 허둥지둥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유리는 그 한심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월의 어느 맑은 봄날 유리는 차가운 항아리에서 어머니 이은희의 유골을 수습해 이장했습니다. 장소는 시댁인 3대 양조장 선산이 아닌 햇볕 잘 드는 친정 근처의 공원 묘원이었습니다. 이장식에는 상주인 유리만이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영철에게는 날짜와 장소를 알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어머니의 새 묘비 앞에 섰습니다. 검은 대리석 묘비에는 1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은희, 1961, 1993. 사랑하는 딸 유리가 여기 잠들게 하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어머니의 이름으로 남긴 묘비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유리의 단발머리를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유리는 묘비 위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었어. 나 데리고 나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거구나. 유리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묘비를 적셨습니다. 미안해 엄마. 할머니 말을 믿고 엄마를 원망했어. 나 정말 미안해. 유리는 묘비 앞에 쓰러져 엉엉 울었습니다. 10년간 엄마가 너를 버렸다는 그 말 속에 갇혀 살아온 소녀의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달 마을의 명물이었던 3대 양조장은 폐업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영철은 양조장 부지를 헐값에 팔아넘겨 빚잔치를 치른 뒤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양조장 간판이 떼어지고 잡초만 무성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귀신 나오는 흉가됐다 카더라. 밤만 되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다나. 그러나 그들 중 누구 하나 10년간 며느리가 바람났다는 강순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침묵했던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5월 사건을 종결지은 박만식 형사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년을 2년 앞두고 현장직에서 내근직으로의 보직 이동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박 형사가 짐을 챙기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후배 김민준 형사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진짜 가시는 겁니까? 형사관은 선배님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박만식은 커피를 받아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뛸 힘이 없다. 젊은 네가 고생 좀 해라. 박만식은 김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김 형사, 형사 일하면서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둬.
김민준이 자세를 바로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순 가출 가정사. 그런 말에 속아서 대충 넘기지 마. 누구나 다 아는 가정사 뒤에 억울하게 묻힌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나처럼 10년 뒤에 후회하지 말고. 김민준은 선배의 묵직한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2004년 가을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공원묘원. 유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며칠 앞두고 다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한층 성숙해진 유리는 묘비 앞에 흰 국화꽃 한 다발을 바쳤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곧 수능 봐.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유리는 묘비에 묻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나 할머니 원망 안 해. 그냥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엄마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그 인생 내가 서울 가서 보란 듯이 멋지게 살아볼게. 만추의 따스한 햇살이 묘비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묘지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안동이 아닌 서울로 향하는 넓은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10년간 버림받은 아이로 살아온 소녀는 이제 18살에 당찬 어른이 되어 홀로 서 있었습니다. 3대 양조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극을 품었던 항아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항아리 속에 갇혀있던 어머니의 이름만은 딸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저 묘비 위에서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온한 빛과 고요한 쉼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